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코인 위클리 시간입니다. 자, 코인 위클리 모든 종류의 코인을 평가하는 코너인데요. 시청자와 재단 모두 분석 신청 가능합니다. 프로젝트의 상장과 또 성공이 목표인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비상장 코인 초기 투자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형석 민티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1부에서는 거래소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닥사 소속 5대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각 거래소들의 동향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뭐 계속해서 약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거래소들이 어떻게 뭐 상장을 시킨다라든지 거래소 운영 그리고 뭐 그때그때 나타나는 거래소마다의 어떤 이슈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단 거래소에 상장된 이 코인들뿐만이 아니라 거래소에도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뭐 5개 거래소 가장 유의미한 거래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소들 간의 어떤 변화를 좀 살펴보자면 네. 일단은 업비트하고 빗썸 부동의 1등, 2등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까지는 3위의 코인원 정도를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코인원이나 코빗, 코팍스 전부 다 거래량이 좀 많이 저조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위라고 했었던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량이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코인들도 약 수십 종 가량 또 발생이 되면서 사실상 그 3위의 자리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뭐 코빗과 코팍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장을 빗썸이나 업비트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해오는 모습이지만 나머지 거래소는 지금 당장에 앞에 좀 닥쳐온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그게 좀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장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거래를 하시는 이 투자자, 일반 거래소 이용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재단의 입장에서도 이 거래소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소에 상존해 있는 문제들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다소 좀 버거운 문제들이다라고 한다라는 점이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래소들의 예를 들어서 그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거래소들의 상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이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뭐 미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받는 피드백이긴 하지만 네. 지금 사실상 나머지 이 3개 거래소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장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이건 사실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애초에 이 거래소 자체가 거래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음. 이 고점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네. 한다면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그렇죠. 내가 가진 코인을 처분을 하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환경조차 조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자체는 굉장히 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재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소의 상장을 좀 추진을 하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이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거래소를 사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단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위험한 코인이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낮다고 해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에 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 5대 거래소들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역시 빗썸과 업비트가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고팍스와 관련해서는 바이낸스 인수와 관련해서 뭐 대표 사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좀 새로운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코팍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게 또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에 해를 넘어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라고 작년부터 또 전망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지금 2월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죠. 이 네. 코파이 사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코팍스에 산업 회복 기금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1차 신청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출금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이 코팍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특히 고파이 사태가 발생을 한 초기 단계부터 특정 어떤 뭐 거래소와 뭐 협약을 준비 중이다. 네. 그리고 투자 의향서를 작성을 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이게 바이낸스에서 회복 기금을 조달받는 것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준행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또 본인 지분에 대해서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 있을 때 바이낸스가 이 코팍스에 대해서 인수를 마무리까지 끌고 갈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초기 단계에서 FIU와 그리고 특근법 체제 하에서 네. 이 코팍스에 거래소 인가를 내주고 또 실명 계좌까지 지원을 해주고 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그 전제 조건이 이준행 대표 체제 하에 코팍스일 때 네. 그때 뭐 이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인가를 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네.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오버롤한 그런 어떤 코인 시장에 있을 때 바이낸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뭐 최근에 FTX 거래소 파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때 누가 FTX가 파산할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나 상상도 했겠습니까? 못했죠, 다들. 근데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바이낸스의 역할이 없진 않았다라는 네. 평가가 있고요. 이럴 정도로 바이낸스 자체가 이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또 중요한 사실이 이 바이낸스의 실체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다라는 네. 겁니다. 이 바이낸스 자체가 어디에 본사가 있는지도 네. 불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바이낸스가 대한민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이 금융당국의 어떤 허가라든지 네. 이런 제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바이낸스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줘야 할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네. 분명 정말 가장 큰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국제 변호사라든지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네. 어디까지나 이 물리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코팍스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네. 이 바이낸스 코팍스를 인수를 하고 여기 고파이 문제 그리고 이 코팍스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좋은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는 물리적으로 앞으로 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 그리고 이준행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MBN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기사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이 얼굴마담으로서의 역할을 음. 충실히 해내야 한다. 네. 왜 그것이 고팍스에 대한 이준행 대표의 어떤 마지막 책임이자 그리고 필수적으로 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낸스가 만일 근시일 내로 이 고팍스의 새 수장으로 올라설 경우에 실명 계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근법 이슈 때문에 코팍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 네.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하는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코팍스 관련해서 바이낸스가 인수하는 게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바이낸스가 인수해 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가 아니라 가능한가 아닌가, 네. 이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 자체가 왜 나온 얘기냐면은 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력 상품이 파생 상품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선물 거래 이런 것들을 뭐 운영을 했을 때 나온 수익을 말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파생 상품 거래가 안 돼요. 코인 네.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럼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와봐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큰 문제가 코팍스와 바이낸스 간의 이 오더북 공유가 쉽지 네. 않을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온 데 있어서 코팍스를 뭐 인수하는 방식으로 네. 우회해서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코팍스에 상장돼 있는 코인과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는 코인, 이 코인들을 일체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왜 이 오더북 공유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게 바이낸스가 만약에 오더북이 공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낸스에게 원화 실명 계좌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코팍스에 실명 계좌가 있기 때문에 예. 오더북이 공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팍스에는 없더라도 바이낸스에만 있었던 코인들, 그 바이낸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네. 원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뭐 우회 투자라고 음. 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걸 네. 금융당국에서 가만히 지켜만 가만히 보고 있지 있을 않을 것 것인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허락을 해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이건 정부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그렇죠. 문제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좀 무거운 예. 주제들이다. 만에 하나 또 자금 세탁 리스크나 뭐 또 이런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금융당국에서도 참 복잡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뭐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금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우리나라 거래소 안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해요. 네. 근데 바이낸스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자금이 코팍스에서 출발한 자금이다. 네. 어디까지나 오더북이 공유가 되고 예.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찰도 어느 나라에, 지금 당신 나라에 있는 어떤 회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수사에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바이낸스 본사가 어디입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작업들이 굉장히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페이코인 관련 이슈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닥사가 법원 및 FIU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 사태에 이어서 네. 이 페이코인에 대한 어떤 뭐 사업 진행이라든지,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서의 뭐 유의 종목 지정, 이런 굉장히 좀 굵직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위믹스 사태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좀 특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예. 뭐 작년을 돌이켜 보면 위믹스 같은 경우는 2주 정도에 걸쳐서 2번 정도 유예 기간을 줬었잖아요. 예. 근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은데 예. 특혜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은 좀 사안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위믹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감정이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갔었다라는 네. 겁니다. 이때 위믹스 사태가 발생을 했을 당시에 또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던 게 사필기정이라는 단어였어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잘못한 사람은 뭐 처벌받고, 그리고 뭐 문제점들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업비트 관계자가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인스타에 잠깐 올렸다가 삭제한. 아, 네, 맞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감정이 들어간 네. 문제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이 상장 폐지까지 네. 또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됐었는데, 그렇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많이 받았죠. 이게 예. 비단
지금 뭐 위믹스는 그때 그랬는데 왜 페이코인은 차별하냐? 네. 왜 위믹스는 그렇게 정말 번갯불에 콩 네. 볶아 먹듯이 상장 폐지를 시켰으면서 이렇게 바라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 자체로서도 어느 정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요. 너무 네. 이 시간이 짧았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특히 위믹스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사실 닥사 차원에서도 이번엔 페이코인 굉장히 시가총액도 높고 네. 규모도 큰 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회원도 그렇죠. 굉장히 많고 또 뒤에 다날이라는 회사도 붙어 있었고요. 이런 코인에 대해서 닥사가 이미 위믹스로 한번 거센 비판을 받아봤으니 페이코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위믹스 입장에서는 왜 나에 대한 기준만 그렇게 엄격했던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닥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코인의 유의지 종목 지정을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예.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이건 사실 페이코인이 결국엔 실명 계좌를 받는지 받지 그렇죠. 그게 못하는지 관건이 되겠죠. 그 이후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거래소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둘 다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장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두 거래소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첫 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거래소를 위주로 네.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업비트와 빗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 업비트와 빗썸도 사실은 다른 거래소들처럼 이 상장에 좀 주춤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대로 또 최근에 이 법적인 리스크들, 가장 컸었던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네.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2월 8일과 9일 각각 업비트와 빗썸이 크라토스라는 네. 코인과 아스타라는 코인을 또 상장을 그렇죠. 했고요. 그 부분 저희가 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긴 하죠. 예. 그 이전에 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상장하는 코인들을 보면 약간 분명히 서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해외 코인들을 좀 위주로 많이 상장을 시키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전에 뭐 한 번에 9개까지 상장을 시켰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 아스타 코인을 상장시키면서 거의 한 10번째 정도 상장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거의 다 정말 외국계 코인들이었습니다. 예. 특히 한 번에 이 7개의 코인을 우르르 상장을 시켰을 때에는 이 칠리즈라는 코인의 네. 또 팬 토큰들을 한 번에 비트마켓에 상장을 시켰었고요. 또 뭐 시바이누 코인이라든지 이런 네. 밈 토큰도 상장을 시키고 이번에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 국제 글로벌 코인이거든요. 네. 이런 코인들을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가 업비트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프로젝트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겠다.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불필요한 노이즈를 많이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빗썸 같은 음. 경우에는 이 이른바 김치 코인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국내 법인을 두거나 아니면 국내 진행되는 사업을 좀 필두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상장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상장한 이 크라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국내 어플리케이션에 좀 특화된 그런 상품이고요. 네. 이제까지 상장하는 코인들을 봤을 때 약간 지금까지 상장을 못하고 있었던 이 어떤 우수한 기술력이라든지 네. 플랫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상장을 지원한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빗썸은 주로 국내 프로젝트 상장에 좀 힘을 쓰고 있고 또 반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해외 프로젝트 상장에 또 주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최근 상장된 코인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업비트와 빗썸 각 거래소의 상장 기준은 또 어떻게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업비트와 빗썸 모두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코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이 플랫폼을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가에 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 대형 거래소들이 코인을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실체가 없는 코인을 상장시켰다라는 그런 논란들도 항상 있어 왔지만 네. 반대로 또 얘기하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진행을 준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걸 기반으로 발행된 코인들을 많이 상장을 시켰던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좀 더 이 기준들이 엄격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한번 검증이 된 코인을 우리가 또 취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반 뭐 거래소 이용자분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메리트를 네. 얻을 수가 있지만 네. 이게 사실은 거래소가 더 편하고 리스크를 덜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죠. 취한 전략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실체가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없을 만한 코인, 정말 이 코인이 코인으로서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를 네. 라는 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만약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네. 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 플랫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거래소 차원에서는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거래소에서 이렇게 나서서 리스크를 상장 코인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사실상 아직은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등이 뭐 국가에서 마련된 게 없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예. 직접 이렇게 나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 지금 디지털 자산 네. 관련해서 거래소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국가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 정말 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거래소에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일단 뭐 대한민국 정부가 이 코인만 가지고 평생 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이 중에 하나인 코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는 거죠. 이게 다르게 얘기할 때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급선무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이 네.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좀 원활하게 발표를 못 하고 있고 네. 한다 이야기만 하다가 네. 결국엔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으니까 예. 업계에서는 혼란만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닥사였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자율 규제안을 만들고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직접 제정을 하고 제안을 하겠다라는 네. 취지에 있어서 발족을 했던 게 닥사였거든요. 네. 근데 닥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발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닥사가 어떻게 보면은 5대 거래소 합의체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또 닥사 입장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법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조금 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참 사안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닥사는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결국에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위믹스 사태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위믹스에 대해서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에 있어서 유통량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앞으로 모든 코인들에 대해서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닥사가 뭐라고 했냐면 맞다라고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맞다. 네.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걸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 이후로 만약에 상장이나 상장 폐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공통적으로 닥사 회원사들이 모여서 우린 이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또 다른 날에 보면 어떤 거래소가 우리 거래소는 이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이 코인 상장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선 이 코인 상장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있어서 공통적인 어떤 상장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 코인과 이 코인, A 코인과 B 코인이
완전히 다른 코인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 거래소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장을 하고 있지? 그럼 또 다른 거래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맞습니다. 겁니다. 여기에 네. 가장 큰 문제가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위클리 1부에서는 국내 5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동향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최초로 상장된 코인의 동향에 대해서 다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